네,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시간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관련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9년 8월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심 여기에서 돌려보낸 거죠. 이 파기 환송된 이후에 한 500여일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예, 이 재판이 4년 가까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게요. 국정농단 초기부터 사실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새 진짜 4년이 됐네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돌려져서 네. 지금 파기 환송심 선고가 다음 주에 있는데 재판 과정 중에 좀 기억나는 것들 좀 있으세요? 글쎄, 뭐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제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구속됐었을 때 이게 뭐 어떤 재벌 총수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른바 뭐 3년, 5년, 실형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해서 거의 공식처럼 집행유예 풀리던 게 정말로 끝났구나. 이제는 삼성 뭐 부회장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거 보면 끝났구나 했는데 항소심에서 또 갑자기 그게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네, 또 집행유예로 또 풀려나면서 네. 그때 항소심에서 뇌물 액수 자체가 50억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줄어들어도 되는 거냐.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그 뇌물 액수가 줄어드는 게 뭐 이재용 부회장을 떠나서 그게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저 국정농단 사건 자체가 그 뭐 좀 무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던 경우였고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아니다, 맞다, 뇌물 맞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독일의 그 승마 활동과 관련한 부분을 지원한 것까지 그것까지도 다 뇌물로 전부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86억 원의 최종적으로 뇌물 액수가 인정이 된 겁니다. 그 뇌물 액수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항소심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1심에서 항소심으로 넘겨올 때는 뇌물 액수가 처음에 항소심 들어왔을 때는 뇌물 액수가 줄어들어서 집행유예로 가더라도 이번에는 오히려 뇌물 액수가 늘어나서 다시 한번 항소심을 받게 됐으니까 이 재판 결과는 해보나 마나 아니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또 재판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심에서 결정된 형량이 대법원으로 올라갔을 때 봤더니 이건 잘못된 거야. 더 강화해야 돼. 뇌물 액수도 더 많고 그러니까 2심보다는 더 강하게 때려야 돼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인 거죠. 주문인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런데 2심에서 지금 돌아가는 양상이 좀 달라졌다면서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뇌물 액수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 다툼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그건 다툴 수가 없는 게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조금 그나마 이제 강변을 한다라면 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최후 변론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갑작스럽게 삼성을 맡았었고 적극적인 뇌물 공여가 아니라 이제 요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응했다 이런 부분 정도를 좀 더 강조를 했는데 그건 말고 재판부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른바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시는 그러면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재판부에서 갑자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준법감시 제도가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도 뭐 동갑일 때 같은 나이일 때 선대인 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경영 실적을 올렸는데 이재용 부회장 당신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쩌면 상당히 최악의 재판으로 저는 기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 이게 이재용 부회장에서 어떤 좋은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에서 최악의 재판이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지금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얘기를 해서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삼성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 개인에 대한 재판이에요. 그리고 삼성에 대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삼성에 대한 재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을 줬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게 법적으로 무거운 거는 그 뇌물을 삼성 돈을 빼돌려서 줬다는 거예요. 삼성 돈인데 이재용이라는 개인이 빼돌려서 뇌물을 줬다. 썼어요. 그게 횡령죄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사실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법감시제도에서 회복적 사법이라는 거에 기본은 뭐냐면 피해가 회복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일단 횡령한 액수 돈부터 삼성이 메워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삼성이 앞으로 준법적으로 나가려면 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뭔가 제도가 필요할 것이냐를 재판부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모순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제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원은 있는 제도 법이 잘 지켜졌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네.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최악이라는 표현을 쓴 게 재판부가 나쁘다는 의미의 최악이 아니라 그런 원칙에서 어긋난 거죠.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국가에는 그다음에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있고 그런 기업과 관련된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재판부 한 곳에서 대한민국 재계 1위라는 기업의 범죄와 관련돼서 그 기업이 앞으로 새로운 식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제도를 꾸릴지를 연구해서 만들어내라라고 요구를 해서 그거를 맞춰서 이재용이라는 개인의 재판에 반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한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렇죠.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곳이지 앞으로 할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이 삼성이 요구하고 있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그렇게 재판을 받는데 그 국회의원에게 자, 그 공직선거법상 앞으로 그런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법에 보강을 하면 좋을지를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의 재판에 대해서 그걸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판부가 저는 이걸 나쁜 뜻이라고 보고 싶진 않은데 법원이 해야 될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 적극주의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굉장히 잘못된 기업 문화 중에 하나가 기업과 그 기업 총수 오너 일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다른 건데 우리가 잘못돼 있는데 이번 재판은 법원이 나서서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삼성과 똑같다. 동일시하는 거를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선고일은 연기가 됐고 재판부가 또 삼성이라든가 특검 양측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도 참 보통의 재판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래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피고인 측이 다투면 법원에서는 심판을 보는 역할인 거죠. 그런데 물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양쪽이 하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넘어서서 재판부에서 증명을 해라는 건 아니고요. 당신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봐. 이런 정도까지는 심판이지만 끼어들 수 있다라고 법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뭘 그렇게 하라 그랬냐면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만들어서 그 항목별로 이렇게 대비를 하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리스트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들이 한 것에서 내가 이거 이해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좀 넘어서는 걸로 보이고 두 번째는 대개는 성명 준비 명령은 그래서 재판의 초반부나 중반부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선고 앞두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선고 앞두고는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자 서로 막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이 얘기 좀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니까 더 보충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을 어떻게 할지 진행하겠어. 근데 이건 재판 다 끝내는데 갑자기 성명 준비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이거는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과연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서 삼성이 앞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걸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논리적으로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재판부에서도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요청을 해가면서 받아들여서 보강을 했다고 그러면 실효성이 생길까. 그 부분은 여전히 의문부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선의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재판부가 기업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아무리 잘 만들어 온다고 해도 그걸로 누가 보장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특히 이제 대기업 오너라든가 이런 재벌들 관련된 재판 나면 항상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도 크고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나가서 좀 잘 해라. 뭐 이런 취지들 많았었어요.
최종 선거 앞두고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청와대 청원글에도 등장한다고 좀 하던데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재판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재판 날에도 우리 재판부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꼭 이게 단독의 결정적인 영향사로 되는 건 아닙니다라고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상당히 많은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법조인들도 이건 집행유예로 가는 수순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망해 봤을 때 지금까지 재판 흘러가는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집행유예를 내릴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이유가 없고 또 이번에 이제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네. 인사 이전에 결론을 내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재판부에서 내린 거잖아요. 날짜를.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네. 그저는 다른 재판부가 바뀌기 전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결론을 내리겠다. 판결하겠다. 그럴 이유는 사실은 없는 그런데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좀 무색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으로 돌려간 이유는 뇌물 액수가 올라갔다는 거고 뇌물 액수는 올라갔지만 또 반대로 국외재산 도피죄는 또 대법원에서 무죄로 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무죄에 관한 부분들이 대법원의 취지였는데 유죄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런 어떤 준법감시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사정들이 있어서 양형에서 재판부가 더 가볍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법원의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이라는 게 그렇게 큰 겁니다, 사실은. 네. 최근에 그 재판부를 향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게 꽤 있기도 합니다. 이 판결의 파장도 좀 꽤 앞으로 상당 부분 갈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주식도 요즘에 호황이라고 하고 삼성전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실적도 좋을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본인도 이제는 전문 경영인의 시대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 지난날을 반성하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 개인에 관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업 운영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 법원이 다시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설령 나중에 어떤 정부나 이런 곳에서 예를 들자면 좋은 어떤 카드를 좀 받더라도 지금 와서 이런 좀 억지스러운 어떤 제도를 끌어들이는 건 좀 온당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 정치와도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현직 여야 의원들의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가겠습니다.